안녕하세요. 자, 또 우리가 네 번째가 되나요? 네 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최신 판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계하고 있는 중인데 회계에서 페이지 그죠? 112페이지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3번에 제목이 이렇게 됐죠.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과 이유 기재 정도. 이유를 어느 정도 기재해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유 기재, 이유 기재. 이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부장성에 관한 주장 증명책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사료일주 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우리가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적는 이유는 뭐예요? 주주가 회계장부나 서류를 어때요? 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절차가 신중해야 되고요. 또 회사가 그 중요한 서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존부를 판단한다든지 열람 등사 대상인 회계장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도록 한 거죠. 그죠? 예,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유를 붙인 서면에 취지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이유를 붙인 서면은 이유를 그죠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되잖아. 그죠? 예, 근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열람 등사 청구권의 행사를 이게 된 경위와 행사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 어느 정도 그죠? 예, 어떤 부분 뭘 달라고 하는지 그죠? 왜 이렇게 보게 되는지 얘기하면 되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이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어때요? 합리적 의심이 생겨 할 정도로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되느냐. 회사 측에서는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그럴 필요 없다. 알겠죠?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한 것이지 경위와 행사 목적 등이 구체되면 되지 합리적 의심이 생겨 할 정도로 기재할 필요도 없고 자료를 첨부할 필요도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해됐습니까? 그거 꼭 알아주십니다. 중요하다. 그죠? 뭐, 그 내용 나머지는 이제, 만약에,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하면은 거절하면 돼요. 알겠죠? 거절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5번에 가보시면, 요런 또 말을 했어요. 요런 지문도 나오면 여러분이 잘 봐주셔야 되는데, 원래 모색적 증거는 안 돼요. 그죠? 뭔가 증거를 또 조금씩 모집해서 어떤 뭔가를 행사하기 위해서 모색적 증거 수집은 그런 거를 위한 열람 등사 청구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색적 증거 수집에서 등사 청구하면 우리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열람 등사 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입법 취지잖아요. 그죠?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있죠. 뭔가 증거를 좀 수집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색적 증거라고 하면 돼, 안 돼요? 그러면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 제도 자체가 위험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판례는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되는지는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이해됐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열람등사 청구를 받은 회사는 어때요? 열람등사 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 증명해서 그 열람등사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너무 모색적 증거라는 걸 막 들이대면서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취지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 사채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꼭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쵸? 자, 일단 우리 사채 발행은 특히나 뭐 일반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안 됐지만 우리 신주인수급은 사채라든지 특수사채 있잖아요. 전환사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판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 신주인수급을 사채하고 전환사채 발행은요, 발행에 대해서는
이 무효라든지 혹시 부존재 했을 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신주 발행의 무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원래는 준용을 하면 되는데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신주인수권 사채라든지 그다음에 전환사채는 신주 발행과 거의 동일하다고 봤어요. 유사하기 때문에 어때요? 신주 발행 무효소에 있는 소송 있죠? 다투는 그 규정을 그대로 유추 적용한다는 게 판례의 어때요? 일관된 입장이다. 됐죠? 그래서 신주인수권 사채 발행의 무효는 어때요? 6월 내에 신주인수권 사채 발행에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신주인수권 사채 발행 무효 소가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가 패소로 확정되면서 기간이 지났을 때는 더 이상 신주인수권 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됐죠? 없는 거다. 다만 신주인수권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인수권 발행에 대해서는 429조를 유추정해서 신주 발행 무효소로서 다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신주 인수권의 사채가 잘못됐다. 그래서 신주 그 사채 있죠? 사채가 이게 무효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있었는데 6개월의 기간이 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못해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신중 사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유효한 거죠. 유효하면 어때요? 이거 신중 사채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겠죠.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신주가 발행되겠죠. 그죠? 발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투지 못했지만 신주 발행에서는 다투면 안 되겠냐 이 말이죠. 다투면 안 되겠냐?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투긴 다투는데 신주 발행의 고유한 무효 사유라고 생각하고 다투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고유한 무효 사유를 갖고 다투라는 것이 우리 뭐의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이에요. 다툴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신주 발행의 무효 사유를 다툴 때 기산점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신주 발행을 기준으로 해서 다툰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 표현됐다. 신주 인수권 사채가 유예해졌고 다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다. 아니면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 429조 유충에서 신주 발행 무효 다툴 수 있느냐? 있다. 있지만 앞쪽에 요 신중 사채의 무효 사유를 든다든지 이거를 근거로 해서 뭔가를 다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의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중 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런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신주 사채 발행할 때 무효인데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는 건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신주 발행 자체가요. 신주 발행 자체가 신주 인수권 사채가 무효화되는 것에 대한 그죠? 실현을 이루는 거죠. 실행하는 결과가 나오는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역할로서 신주 발행이었다면 신주 발행의 고유한 무효 사유로서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4번이 이거였어요. 원래 신주 인수권 사채를 발행할 때 어떻게 발행을 했냐면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3자의 신주를 발행했던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원래는 신주 인구 사채를 다투어서 무효를 시켜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서 못 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주 인수권 사채 발행이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 다투지 못했죠? 그리고 신주인수권 행사에서 신주가 발행됐죠. 발행돼 버리면 어때요? 맨 처음에 경영권의 지배권 방어하는 목적이 신주 발행을 통해서 실현돼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그 실현된 신주 발행을 그죠?
무효를 다툴 수 있느냐? 다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신주 발행도 결국은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하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정하는 것은 어, 결국은 418조 의 위반해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게 되고요.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요. 기존 주주에 대한 지배권이 현재 약화되는 등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 발행은 뭘로 본다? 무효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무 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겠다는 것이죠. 알겠죠? 네, 그렇게 한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선택형이나 그다음에 사례형에 다 부분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 5번 가보면 이런 표현을 해줘요. 5번에 신주 인수권 사채 발행의 무효소, 그죠? 신주 인수 사채 발행의 무효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5, 6 어쨌든 똑같은 문제니까 그죠? 근데 5번 가보시면 5번입니다. 5번요. 신주임 사채의 경우에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되더라도 이건 어때요? 신주권 행사를 통해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이 현실되는 거 맞잖아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대주주 등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의 신주임 사채를 발행했다면 신주임금 사채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는 발행일로부터 어때요? 6월 이내에 신주임 사채 발행 무효서로도 다툴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7번을 가보시면 대주 등이 이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임 사채나 그에 부여된 신주임을 양수한 다음 신주인수권 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수인수권을 행사해서 어때요? 신주를 취득했다면, 그죠? 6개월 지나버리면 다툴 수 없는 다음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를 취득했다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뭘 발행하고 똑같아요? 신주 발행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 신주 발행은 잘못된 발행인 거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신주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의 고유한 무효 사유 준해서 신주 발행의 무효서로도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고유하게 신주 발행 무효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제소 기간도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 사채를 발행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해됐죠? 이러한 판례가요. 이러한 판례가 전환사채 발행할 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알겠죠? 똑같이 10월 27일 그 다음에 11월 17일 있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쪽에 전환사채와 관련되는 이 판례는 어때요? 공부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판례는 나온 겁니다. 그죠? 했는데 똑같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도 똑같은 법리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알겠죠. 그래서 6월 내 전환사채 발행 무효 체결되지 않거나 적극적 패소됐었다면 다툴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전환사채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신주가 발행됐다면 그때도 똑같은 법리로 이렇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6월이 지난 후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했다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의 고유한 무효의 사유 중에서 신주 발행 무효 소도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 관련해서 보험 관련해서는요. 이 구상권과 보험자 대위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 구상권과 보험자 대위 관계는요.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판례가 나온 건데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구상권과 변제 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죠? 다른 것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말하는 그 구상권과 변제 대위권 다른 건데 이것도 그럼 상법에서 보험법에 똑같이 적용될 거냐?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건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원보증보험의 계약의 법적 성격이 뭐냐? 이 신원보증보험의
계약의 법적 성격은 물론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으로 봤어요. 알겠죠? 영업책임보험 성격으로 봤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업책임이다. 그래서 신원보증 계약인 거죠.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서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서 제3자가 있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법률 손해배상 부담을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도 이것도 뭐죠? 영업책임이라는 거죠. 영업책임이란 영업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줬을 때 부담하는 보험을 영업책임 보험이죠. 마찬가지 이것도 그래서 예를 들면 보증 A라는 보증회사가 있다 합시다. 그 다음 B라는 어때요? 피보험자 회사가 있다 합시다. 피보험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증보험회사라 합시다. 여기에 피보증인은 누구겠습니까? 피보증인은 피용인이겠죠. 그래서 B가 고용한 C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피보증인이 된다. 피보증인. 알겠죠? 피보증인. 용어를 조심해야 되죠. 이렇단 말이죠. 그죠? 이랬을 때 C가 업무를 하다가 이 갑에게 피해를 줬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 피해 보상은 누가 할 거냐 이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이 보증인이 하는 거죠. 보증인이. 보증회사, 보증보험회사가 이렇게 책임져 주는 거죠. 그죠? 이거는 결국 피보험자가 어때요? 영업을 하는데 그의 피용인이죠. 피보증인이 피용인이 제3자의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책임 보험입니다. 영업책임. 알겠죠? 영업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됐고요. 영업책임에서 구상책임의 범위 뭐 이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법적 성격 됐고요.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년 판례 마지막으로 이제 어음수표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소멸된 어음상 채권 및 원인 채권의 회복이에요. 소멸된 인데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 회생 파산의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채무자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가 받을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할 때는 상대방의 원상 회복된다. 이 말이 있는데 이걸 취지로 보면은 부인됐다가 부인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죠? 부인에 의해서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 다시 살아난 채권에는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 채권이나 보험금 채권 다른 채권도 함께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럼 어음에서 우리는 어음 어때요? 원인 채무가 있고 어음상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만약에 같이 소멸됐다가 다시 어때요? 회복한단 말이죠. 그 할 때 회복할 때 함께 같이 회복되느냐 이 말이죠. 어음 채권이 회복되면 그 원인 채권도 같이 회복될 거냐 이 말이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음상 채무가 원래 소멸하면 원인 채무도 소멸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음금 지급 행위가 부인되어서 어음 소진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 돌려줬어요. 그때는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어때요?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겠죠. 그럴 때 함께 소멸되었던 원인 채권도 회복되느냐? 회복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뭐 그냥 한번 나온 거니까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잘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년 판례를 가보겠습니다. 23년 판례를 가보시면 23년 판례 총칙이죠. 총칙 나왔다. 페이지 117페이지인데 여기 가다가 제가 7월 말 넘어서는 판례들은 6월 말 그죠? 넘어서는 것은 제가 제외할 테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제가 2011년 판례까지 2023년 11월까지 판례를 조금 넣어봤는데 중요한 것만 좀 넣어봤습니다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23년 7월 27일이네요.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대한 의제 상인인자 여부가 문제됐던 사건인데 참고만 알아주십시오. 이 변호사도 법무법인도 의제 상인에 해당되지 않고 의사와 동일하게 알겠죠? 의료법인과 의사와 동일하게
공익성을 강조해서 뭐다? 이렇게 했다는 건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로 의제상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게 하나 나왔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니야. 그래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이 급여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어떤 범위가 넘어설 수도 있지만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의 주주권 가보면 이것도 7월 달에 나온 거죠. 주주평등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건 좀 명확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데 이 주주평등 원칙과 관련해서 판례가 아주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주평등 원칙에서 특별한 주주에게 있죠. 어떤 특정한 주주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했던 게 있죠. 이 금전 지급 약정이 평등 원칙에 위반되느냐 이 문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원칙적으로 이 주주평등의 원칙은요. 강행주의를 했어요. 강행주.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했어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무효로 봤어요. 누구에게나 우월하게 준다는 것은. 근데 예외적으로 우월한 권리 이익을 부여해서 다른 주 다르게 대우하더라도 법률이 허용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이 판례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정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주주와 회사 사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판례 입장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사가 신주를 인수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사람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했어요. 이거는 우리 판례는 뭘로 봤냐면 투하자본의 해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돼서 무효라고 봤습니다. 알겠죠? 무효라고 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뭐였냐면 금전지급 약정이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심할 거는 금전지급 약정이 무효인데 상대방의 주장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차등적으로 금전지급에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판례는 어때요?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는요,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그때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이건 주주평등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의 개인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주주평등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요 판례 해줬다는 거. 굉장히 사실은 이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약간 간당간당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만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금전지급 약정은 사적자의 원칙은 다른 주주 내지 이사의 개인과 관련 계약이 체결할 수 있고 주주와 회사 체결한 계약 효력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의 회사 체결은 이건 주주 평등과 관계없다는 뜻이죠. 알겠죠? 관계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우리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요?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주주평등 원칙 관련해서 또 그 7월 13일에 나왔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주평등 원칙에서 동의권을 부여한 거야. 이 동의권 부여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느냐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가 일단은 결론은 예외에 허용된다고 봤어요. 법률이 허용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지급을 허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봤어요. 알겠죠? 봤습니다. 그럼 가보면 어떤 내용이 이거였어요.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했어요. 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 신주 계약하면은 우리가 회사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동의받겠다. 그 정도로 당신에게 좀 우월하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했다는 거죠. 사실 차등적 대우하는 건 맞죠.
맞는데 판례가 주주 평등의 원칙을 넘어서는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봤어요. 주주가 납입한 주식 인수 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당 주주에게 회사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의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경영의 감독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오히려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등적 취급을 정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봤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그래서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한 돈을 전액 보존하거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죠? 하지만 차등적 지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또 만약에 동의권을 줬는데 이 동의권 만약에 부여를 했는데 그 동의권을 안 받고 만약에 했다. 그 약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명목에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까지 함께 체결됐었는데 그 체결 약정은 뭘로 보냐 했더니 우리 판례는 이거는 손해배상액을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손해배상 약정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정리 하나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판례가 어때요? 손해배상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법원이 감액도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이거는 시험에 여러분 나올 수 있겠죠? 거의 나옵니다. 그죠? 5월달 판례고 이 명의개서 제도에 대해서 판례가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그죠? 명의개서 대리인에 대해서 이런 정리를 해줬어요.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행보조자 또는 어때요? 수임인의 지위에서 회사의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작성 관리를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총의 수집 통지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있죠. 이런 회사의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이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직접 주주 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 판례는 권한이 없다고 봤어요. 그죠? 권한은 주식 회사에 있는 거죠. 회사에 이사나 있지. 이들에게 있죠. 회사의 중요한 자료나 이런 주주 명부 열람 등사를 하도록 그죠?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주 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보시면 주주 명부 열람 등사 청구의 직접 당사자라는 것은 주주는요. 회사를 상대로 해서 주주 명부 열람 등사 청구를 할 수 있지 회사의 그냥 이행 보조자인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직접 주주 명부 열람 등사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대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가처분과 관련해서 판례가 얘기를 해줬어요. 원래 가처분의 당사자는 어때요? 그 주장과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주장 자체에 의해서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가처분 사건에서는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주주 명부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이지 아니 회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만 취할 뿐인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그런 지위에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해서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 명부의 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죠. 회사를 채무자로 해서 직접 명의개서 대리인을 채무자로 해서 가처분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 판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기관 한번 가볼까요? 기관에 가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정하기 위한 요건을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얘기해 줬는데 뭐 여기 앞에 나오는 경영 판단의 원칙은 뭐 일반적으로 앞쪽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1번은요. 2번에 가보시면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정할 때 요건, 판단하는 기준 이런 걸 얘기해 줬어요. 경영 판단을 판단할 때는요. 개별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한꺼번에 통쳐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이사의 경영판을 정당할 수 있는 이익은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따져야 되지 일반적 막연한 기대가 되는 앞으로 우리가 회사가 잘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희망과 관련되는 그런 이익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개별 계열 회사의 이사는요. 기업 집단이나 다른 계열 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똑같이 성관주의와 충실을 부담한다는 판례를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특정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에 의해서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어때요? 어, 이사는요. 그 이사는 그러한 감시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감시 감독 의무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사가요. 내가 저쪽에 업무 집행하는 이사가 하는 업무 집행에 내가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를 감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설령 이익이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감시 감독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이해됐죠?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기준이다. 이건 이미 8월 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어, 이사 해임할 때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기준이죠. 기준은 해임 결의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해서 판단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또 뭐 안 나올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법 398조 입법 개정 취지. 우리 사후 승인 효력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죠. 사후 승인의 효력에 대해서 어, 다시 말해서 이익 상반 거래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할 때 이사의 승인 규정 398조에 대한 입법 취지를 판례가 정리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조문이요. 조문이 미리라고 바뀌어서 사전 승인하도록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사후 승인 가능한 거 아니냐에 대한 학설상 논란이죠. 자꾸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례가 아예 정리를 해줘 버렸어요. 이건 뭐죠? 사전 승인을 말한다. 그래서 사후 승인은 어때요? 무효다. 무효다라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장황하게 했죠. 이 개정 연역까지 다 해줍니다. 알겠죠? 개정 연역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과거의 구상법 398조와 달리 적용 대상을 주주 등에까지 확대했고 미리라는 거죠. 미리라는 용어를 넣었고 그 다음에 이사의 승인을 위한 결연 요건을 가중했고 거래의 절차를 공정해야 됐고 등등 있죠. 이런 걸 넣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말한다. 이렇게 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 사후 승인 여부 가능하냐? 판례는 안 된다. 사전에 상법 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거래는 무효다. 설령 사후에 그 거래 행위에 대한 이사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어때요? 무효다. 알겠죠? 그 판례가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이제 사후 승인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물론 과거에 사후 승인 가능하겠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그거는 법이 개정된 판례인데 이 판례가 있죠. 사실상 변경시켜 준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면 중요 사실 등의 개시 의무라는 표현을 우리 판례가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의 승인 받을 때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항을 밝히도록 우리 조문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개시 의무로 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개시 의무를 이행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개시 의무를 하지 않고 그냥 통상의 사안인 것처럼 그 거래를 승인했다. 이건 어때요? 여기에 말하는 398조에 말하는 이사의 승인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그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알겠죠? 개시 의무를 한 그 이사회에서 어,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통상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는 여기에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그 과거에 2007년 판례 이거 사후 승인 묵시적 취지는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거의 폐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총의 승인.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주총회가 아니고 이건 이사회 승인은 누구의 승인입니까? 누구의 승인이죠? 이사회의 정권상이죠. 그런데 정관으로 만약에 주주총회 권한상으로 정해졌다면 어때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주총회가 승인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승인할 수 있지만 이제는 어때요? 그것도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는 그죠?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후적 추인은 안 된다. 단지 주총회로 만약 하겠다고 했다면 그것도 사전적으로 승인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집행지자 단계 상대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이 10월 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만은 큰 문제는 큰 건 별거는 없어요. 업무 집행지시자 등을 상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뭘로 봅니까? 이사의 손해배상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똑같아요. 위임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관련인데, 보험 관련해서는, 크게 뭐, 여기도 나올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하고 화재보험사가 보험자 대위를 치르한 직접 청구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판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청구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쭉 얘기한 거는 1, 2, 3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정도만 살펴본다면, 보험자 대위의 규정 취지를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뭐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손해전보를 넘어서 이득 없는 이중이득, 아니, 뭐야, 과잉이득에 대한 우리가 조정이죠. 또 한쪽 당사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일단 이중이득과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요걸 얘기해 준 거죠.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 청구권 중 미보상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해서만 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 그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가서는 어때요? 화재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보험자 대위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 행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겠다. 뭐 그런 것이고 나머지 밑에 거는 손해배상 범위도 일반적으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가보시면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또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 대위를 직접 청구할 때 화재보험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서 책임보험을 지급받을 수 없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그죠? 책임보험이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하겠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보험자 대회 일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큰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우리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던 거죠.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 이것은 뭐냐? 자동차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되는 각종 장치를 각각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동차를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용법에 따른 사용의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한 사건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갓길에 세워놓고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놓고 위에 비닐 포장으로 이게 비를 덮다가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어요. 이거를 자동차를 용도로 사용할 때 상해냐가 문제됐던 건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법에 이용된 거로 봤고 자동차 상해로 봤습니다. 됐죠? 그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보험 관련해서 판례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하지 않고 뭐 선박 승무원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선박 고장 수리 등과 같은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 보게 된다면 그죠? 그것도 전체로 볼 때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책 약관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서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과 증명 정도예요. 증명 정도인데
어, 인과관계 증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상해할 때.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증명할 때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여러 가지 다 검토해 봐야 되지 어느 하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알겠죠? 또 동일한 감정사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때요? 모순되거나 불명할 때는 다 따져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알겠죠? 뭐 그 정도입니다. 별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나온 중복보험장 중 1인의 보험자 대위 사건인데 이것도 여러분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중복보험의 경우도 어떻게 한다요? 중복보험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개의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 보험 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 총액이 피보험자 입은 총액이 초과할 때는 이건 우리가 중복보험으로 받죠. 그러면 해결은 연대 책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례 보상을 한다는 것은 알 겁니다. 그쵸? 나머지 또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니까 한번 얘기한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다면 중복보험에 의한 이 분담금 청구권은 이 보험자 대위한 청구권은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도 무방하고 양자를 동시에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보험의 성격과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이다. 이것도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에 해당 여부와 보험금 청구의 성격은 우리가 보험 수익자라든지 보험 수익자가 받는 그런 것들은 뭡니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봤다는 거, 그죠? 아시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에 해당 여부와 보험금 청구권의 성격, 그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됐죠?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있죠? 우리 뭡니까? 어, 판례죠, 판례? 판례 예측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내용이 있죠. 이거 거의 중요한 지문들은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공부를 하시면 빨리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 생각하고 2부 판례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